자, 어제 기조연설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최근 대학 교육에서도 창업을 위한 과정이 뜨거운 또 관심을 받고 있죠. 적극적으로 이 창업을 지원할 정도로 이제 우리 인재들에게 이 창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길로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문득 궁금한 점들도 생기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성공한 선배들은 과연 어떤 노하우들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디지털 시대 창업 정신과 성공 DNA라는 주제로 이진형 스탠퍼드 대학교 의대 교수 겸 엘비스 창업자님, 그리고 이승훈 링글 잉글리시 에듀케이션 서비스 기획총괄 공동 대표님, 그리고 강석훈 에이블리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님께서 발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이끌어 주실 좌장님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큰 박수와 함께 오후 세션 열어보겠습니다. 연사님과 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션 좌장을 맡은 김도현입니다. 제가 할 일은 시간 관리 잘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질문 잘 고르고 뭐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세 분 발표 듣고요. 이후에 편안하게 질의응답 나누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사회를 제가 보나요? 네, 그러면 우리 어버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진영 교수님부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의 제목이 디지털 시대의 창업 정신과 성공 DNA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과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고친다라고 잡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뇌과학이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혁신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들어오면 뭐든지 빠른 속도로 혁신이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혁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과 실행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그 교육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두 저희가 내린 결정의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린 결과로 지금 현재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고 엘비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는데요. 우선 저희는 정보의 홍수, 디지털 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보 분석 능력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기반한 자주적 사고력, 판단력, 거기에다가 한편으로는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결정하기가 빠르게 적응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또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책임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목표에
어떠한 크라이테리아를 제가 사용하기를 여러 학생들에게 권고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모두가 다 얘기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내가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열정을 담게 된 일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그 문제 해결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나는 저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열정을 담아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박사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connecting the dots을 제가 잘해서 이제 connecting the dots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솔루션을 이끌어내는 거를 맨땅에 헤딩으로 하는 걸 잘하는구나 내가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고 잘할 수 있어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모든 뇌질환은 하나도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각 개인과 가족들의 고통도 많지만 사실은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목표로 뇌 건강 관리의 디지털 혁명을 이룬다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제가 전자공학도였기 때문에 그 전자공학도의 입장에서 뇌질환을 이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journey에 들어섰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재와의 교류도 필요하고 나 스스로의 인재에 대한 파악도 필요한데, 혁신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재의 재능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혁신 주도형 인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는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고 개척하는 종류의 그런 성향을 가진 인재죠. 그런가 하면 다른 인재는 조직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인데요. 창조 과정은 정말 혼란스럽죠. 근데 그런 혼란 속에서 그 혼란을 정리해주는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개척 과정의 혼란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1번이거나 2번이라기보다는 1번과 2번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한 1번 80%, 2번 20% 정도에서 저는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좀 더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 1번과 2번에 있어서 두 가지 인재에게서 모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향한 열정, 실행력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사실 안정을 만들어가는 2번형 인재라고 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러한 1번과 2번의 성향을 가진 인재들을 잘 파악하고 그런 인재들과 함께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이 사실은 특히 창업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것이 급변하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는 많은 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걸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는 이제 가치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관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excellence, 늘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integrity, 뭔가 정직하고 loyal하고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positivity를 추구합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세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은 것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growth라는 성장의 개념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공유하고 싶은 뭔가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문제를 선택할 때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많은 방법으로 사실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많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중에서 인류를 이롭게 하는 노력을 하는 인류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용기를 가지고 언제든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고 도전에 혁신에 성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비판을 귀 기울여 듣고 장애물을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비판을 좌절하라는 뜻은 아니고 귀 기울여 듣고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처를 해야 되는 장애물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겸손할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하기에 너무 미천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일만을 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결하게 되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또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는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혁신에 도전하다 보면 많은 역경이 닥치게 되는데 그런 어떠한 역경에도 마음을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1번 인류애와 함께 뭔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사회의 방향을 이끄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관의 부재로 인한 잘못된 결과의 예는 수도 없이 많지만 굉장히 퍼블릭하게 노터블한 제가 사는 이 팔로알토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본딴다고 이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친구가 학부 때 스탠퍼드 저희 학교에서 학부 1년 차에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2 빌리언가 회사 가치까지 올라갔었지만 그 뒤에 모든 게 사기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네거티브 밸류가 되고 이제 소송에도 휘말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돼서 Bad Blood라는 이런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판단들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와 압력이 있어도 이런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문제 해결에는 더더욱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낮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딴다. lower hanging fruit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거를 따는 것도 사실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 lower hanging fruit을 찾아서 journey를 떠나다 보면 lower hanging fruit은 다 따서 없을 수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일을 따고 싶다면 과일 따는 기계를 만들어서 어떤 높이에 있든지 자동으로 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쉐어해 드린다면 저는 전자공학도로서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가 끝난 후에 뇌 건강을 위한 여정을 떠났는데 한마디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다면 어려운 길을 돌아서 정면 돌파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까지 마치고 심지어는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이후에 갑자기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뇌 건강 관리의 디지털 혁명 이것을 이룬다는 목표로 완전히 커리어를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교수가 된 그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완전히 바꿨는데 그래서 바꾸면서 다른 분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새로운 직업이 필요해서 저희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공학도에서 뇌과학자, 뇌공학자로 가는 길을 걷고 그걸로 또한 창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길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몇 가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일단 다른 나라에서 온 아시안 여성이었고 다른 분야에서 와서 심지어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뭐 반대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문가
심지어는 논문을 내려고 하면 논문 심의관, 출판사, 학교, 학과,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다 네가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계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정립된 방법에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은 혁신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을 뚫고 제 열정과 소신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제 생각에는 2배 이상, 2배라고 하면 사실 너무 조금인 것 같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 결과 많은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어서 이거는 현재 제가 저희 스탠퍼드의 제 연구실 사진입니다. 그래서 World Class Facility에서 아주 살기 좋은 곳에서 이제 서포티브한 팀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가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낸 아이디어들을 서포트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서포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의 보건복지부였는데 제가 낸 아이디어들을 그냥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 듣보잡 아시안 여성이 이제 낸 아이디어를 보고 그것을 읽고 기회가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바탕으로 제 아이디어를 실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를 통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험하고 알아낸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엘비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 창업 과정에서는 또 학교에서도 많은 서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스타렉스라는 프로그램도 사실 학교에서 이런 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뇌에 관한 저희가 만든 솔루션들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뇌질환은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뇌질환이 없다면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뇌질환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 같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노인성 질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폐증 같은 이제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질환도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그래도 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중증이 됐을 경우에는 뇌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 그것에 따른 디프레션 같은 그러한 뇌질환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뇌질환은 이 세상 언제보다 지금 당장 제일 많습니다. 또 메타버스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도 사실은 그런 버추얼 월드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이코시스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뇌질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사실 메타버스와 의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 메타버스가 헬스케어에서 새로운 에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뭐 가상의 4차원 데이터 체험, 가상 세계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뇌질환에 관한 현주소가 무엇이냐?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문제를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현재 뇌기능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임상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는 한글 버전이고 하나는 영어로 된 버전인데 질의응답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핸드폰 같은 기계들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질의응답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낸다고 생각하면 고칠 가능성이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솔루션으로도 뭐 단백질을 제거해서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최소한의 효과만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한 약을 개발하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의 모든 게 실패하고 최근에 딱 하나의 약이 어프로브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 상업적으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새로 각광받는 분야 중에 디지털 테라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질환을 치료하기에는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뇌회로를 자극해서 기능을 직접 정상화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하고 있긴 하지만 왜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초기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뇌 건강 관리, 뇌 질환 치료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목적은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화를 해줄 수 있으려면 저희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뇌 기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뇌 기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흔히 MRI를 찍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모양을 찍는 것이지 기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 안의 통신 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볼 수 있어야 기능을 이해하고 유지 및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내부에서 어떤 통신을 통해 행동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설정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기서는 쥐가 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쥐의 행동이 뇌 안에 어떤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2010년에 제가 전자공학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뇌공학에 도전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서 툴을 만든 첫 번째 논문을 2010년에 제가 발간을 했었고 그때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뇌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툴을 처음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건 작년 논문인데 뇌회로 동작의 변화와 뇌질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공학과 뇌 이미징 기술을 결합해서 뇌 특정 신경세포가 뇌 전체와 어떻게 통신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아내는 것을 필두로 예를 들자면 이런 예에서는 파킨슨 병에 관련된 뭐 2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와 뇌 전체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통신을 하는지 그런 것을 직접 읽어낼 수 있었고 그런 읽어냈던 것을 바탕으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파킨슨의 중요한 뇌 통신망을 직접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 내 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거시적으로 어떤 통신을 이루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을 보여드린 거고 거기에서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각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0101의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에서 측정한 신호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정 질병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뇌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각 사람의 빠른 디지털 실험으로 어떤 치료가 회로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도 가능하게 되었고 기능에 대해서 사실 또 하나 중요한 뇌질환,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인데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뇌 안에서 퍼져나가는지 그것도 디지털로 재현을 하고 나니 뇌의 기능과 그 단백질의 관계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정상화하면 그런 뇌에 낀 때 같은 그런 단백질들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관계를 알아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재생이 가능한 정도의 뇌 기능에 대한 이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건강 관리 및 뇌질환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의 뇌건강 관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뇌건강 검진부터 마치면 치료제 개발까지 발견이 아닌 설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질문지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냥 어둠 속에서 뭔가 되기를 기대하는 방법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뇌 기능을 건강검진부터 새 맞춤형 치료제 개발까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기능의 이해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습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고 또 뇌 질환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4차원으로 자세히 보면서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환자의 예인데 이 환자의 뇌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완벽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예상이 되는 케이스라는 것을 밝혔는데 실제 이 환자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환자의 실제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정확한 예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뇌회로의 동작에 대한 이해를 통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인간 지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혁신할 수는 없을까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현재 인공지능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인간의 뇌는 아주 작은 에너지로 인공지능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로는 204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에너지만으로도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모두 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 지능은 사실 저희가 이런 뇌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뇌가 계산을 하는지를 많은 부분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뇌질환 치료에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법의 계산으로 사실은 컴퓨팅을 혁신할 경우 작은 에너지로도 인간 지능처럼 동작하는 새로운 반도체 혁명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먼 길을 돌아가는 정면 돌파의 장점은 한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결하면 다른 문제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과제를 찾았고 계속해서 가장 어려운 길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저의 가치관을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빠른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씀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의 뇌질환을 언제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팀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쪽에 굉장히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더 듣고 싶어하는 눈빛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아쉽네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보니까 우리가 발표자가 이렇게 호명됐을 때 그 발표자를 위한 영상이 있나 봐요.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 그냥 이 교수님이 바로 진도를 나가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훌륭한 영상을 못 봤나 봅니다. 나중에 따로 보여달라고 제가 할게요. 네. 다음은 우리 이승훈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예, 뭐 소개 영상 있나 보니까 나가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영상 보면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예,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에듀테크 서비스 링글의 뻔하지만 흔치 않은 성장 여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서울과 실리콘밸리에서 느꼈던 차별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차별점이 만들어낸 링글이라는 서비스가 지난 7년 동안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3가지 굉장히 큰 챌린지를 경험했는데 어떤 챌린지를 이제 목도했는지, 근데 그 챌린지를 링글이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의 DNA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초중고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온 순수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BCG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6년 근무를 했고요.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4가지 키워드를 반복했었는데요.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과 이익 관점에서 크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찾아들이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선도 1등 업체의 어떠한 경쟁 우위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의 마켓 1위 수성 전략, 아니면 탑3 수성 전략, 아니면 3위권 이내로 진입을 하기 위한 전략, 이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켓과 그 다음에 이런 경쟁 관점에서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의 차별적 경쟁 우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저희 클라이언트 분의 마켓 포지션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 체인의 관점과 마켓 관점에서 매출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BCG에서의 여정은 시장, 경쟁, 그 다음에 매출, 수익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6년 BCG 생활한 후에 아주 운 좋게 스탠포드 MBA를 가게 됐는데 그 MBA에서 배운 키워드는 제가 BCG에서 경험했었던 키워드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전략 관점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미친 듯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진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교통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런 것만 강조하시더라고요. 시장보다는 사람과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어떻게 보면 컨셉인데 제가 스탠포드에서 경험한 거는 프로덕트 휴먼 핏이었습니다. 우리 제품이 정말 그 유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그다음 우리 팀원분들은 문제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점검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냐 보다는 우리는 왜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why와 how, 그리고 그런 외부의 관점,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회사의 플래닝을 하기보다는 내부의 관점, 그리고 과거의 관점, 패고를 하면서 우리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과거와 내부 관점에서 플래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목도했습니다. 저희는 저와 공동 창업자 이성파 대표님은 이 후자의 어프로치가 좀 더 저희에게 맞았고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더 나한테 맞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어프로치가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서비스가 1:1 화상 영어 서비스인데요. 그때 당시 저희의 문제가 영어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영어를 너무 못해서 사실 수업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하면은 열심히 하면 플루언트 인 잉글리시는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문제를 그 당시 저희 옆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명문대 원어민 튜터분들과 1:1 수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 해결적인 서비스를 내놓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주한 챌린지가 지난 7년 동안 3번이 되게 큰 챌린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챌린지가 아이러니하게 시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저희가 엔젤 인베스트먼트를 받으려고 뭐 시드 라운드 투자를 받으려고 막 이제 한국에 있는 VC들을 찾아다녔는데 요거 보고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에듀케이션 시장의 마켓 맵인데 여기 보시면 삼성도 없고, 예, 아마존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습니다. 예, 여기서 잘하는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시장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하지? 라는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제 이런 챌린지 그와 연관해서 이왕이면은 커머스를 하지 왜 유니콘이 가장 적은 교육에 링글은 그 창업을 하게 됐냐? 뭐 한 수 접어서 교육 중에서는 애들 입시 교육이 굉장히 큰데 굳이 왜 성인 교육을 하냐? 한 수 접어서 성인 영어 교육이면 토플 토익 같은 시장을 해야지 왜 시장이 작은 회화 교육을 하냐? 한 수 접어서 회화 교육은 초급 시장이 큰데 왜 중급 시장을 하냐? 이런 챌린지를 마주하면서, 시장 관점의 챌린지를 마주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VC들도 많이 만났는데 미국 VC들은 그래도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해주셨지만 스케일러빌리티 관점에서 튜터의 1시간이 10만 명의 유저를 돕는 서비스가 스케일하지 튜터의 1시간이 유저 1명을 위해서 가는 게 과연 스케일할까? 근데 한번 뭐 양보해서 10만 유저를 도우려면 그럼 튜터가 10,00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건데 튜터 10,000명을 선발하고 관리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스탠포드 MBA 학생 맞나요? 라는 의심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처음 마주했었던 챌린지들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왔고요. 근데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조금씩 늘고 시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새로운 챌린지가 등장했는데 그게 코비드였습니다. 다들 비대면 교육 시장, 코비드 시대에 굉장히 성장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코비드는 성인 영어, 화상 영어 교육 시장엔 재난과 같은 거의 임팩이 있는 거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전제 하에 되게 비대면 교육 시장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코비드 때 집에서 보통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 보시고 게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스타트업들은 정말 유저 확보를 위해서 코비드 시대에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근데 정말 유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희 튜터 선발 관점에서도 튜터가 하버드라는 학교에 모여 있을 때 리크루팅하기 훨씬 더 쉽지 그 튜터가 미국 전역으로 갔을 때는 선발하기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코비드라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할 만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200억 투자를 받게 되었고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A에 100억 이상 투자를 받게 되면은 마케팅을 하고 보통 팀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재를 되게 많이 영입을 해서 그 다음에 스케일업을 도모하는데요. 이게 저희 이제 한 2년 동안 저희가 모은 저희 이제 C 레벨의 리더분들이고요. 뭐 이내님 저기 뭐 BCG 나오시고 워튼 MBA 하시고 쿠팡 아무래 나오신 분, 주영님과 상희님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서 PwC에서 8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 테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성배님 네이버 14년차 개발자, 현영님, 뭐 경훈님 BCG 나오시고 MIT 하스 MBA 하시고 그다음에 뭐 CBS 디렉터, 우리나라 대기업에 임원하셨던 분들을 모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챌린지는 보통 스타트업이 외부의 이런 핵심 인재를 모시면 2년 내에 보통 반은 나가십니다. 예. 이 분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맞춰가면서 문제 해결을 잘 해나가는 그런 챌린지에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2년도 저희가 30명에서 80명으로 팀이 늘었는데 매출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 인당 생산성이 저하되는 지금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챌린지에 지금 마주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시장으로부터의 챌린지, 그다음에 거시적인 경제 임팩트로부터의 챌린지, 그리고 팀이 커져가면서 겪는 챌린지를 겪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매출이 2~3배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꾸역꾸역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인즉슨 저희가 문제 해결을 조금씩은 해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러한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단순화입니다. 예,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단순합니다. 유저분들이 한 달 내에 필요한 영어를 말씀하시고 튜터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교정을 받으시면서 영어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거를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저분들은 더 영어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더 많이 피드백을 받아서 영어를 개선해 나간다. 이 문제를 7년째 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0년 동안 제품 하나만 잘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2015년도에 저희 서비스는 정말 구글 행아웃으로 연결하는 정도의 조약한 서비스. 2016년도에는 채팅 기능을 넣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튜터의 교정과 피드백을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넣었고요. 2018년도에는 디자인을 개선했고 현재는 기술 개선을 통해서 더 유저분들이 더 많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고 튜터분들한테 기억에 남는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만들고 있는데 그냥 뭐 신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밸류체인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8년째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5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품 하나에 인생을 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나 경쟁사보다는 유저분들의 눈, 행동, 그리고 입을 봅니다. 이게 저희 유저분들과 지금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여러 가지 행사의 모습들인데요. 제가 2015년도에 창업을 해서 2018년도까지 3년 동안은 결제하신 분들은 B2C 결제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1시간 정도 대면 면담을 했습니다. 30분은 링글 베스트 프랙티스 이용법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30분은 링글 왜 만들었는지, 유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유저분들 케어를 했는데요. 제 카톡을 보니까 유저분들 4,000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하루에 100개씩 문자가 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유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분들한테 잘 사용하는 법, 그리고 유저분들의 불편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코비드 때 저희는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저분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비대면 시대 그 코비드가 찾아왔다고 해서 유저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집에서 영어 공부를 애타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증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때 흑자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200억 펀드레이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저분들에 대한 비헤이비어에 대한 저희의 예측은 사실 유저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본 그 기억의 소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해결을 왜 하는가? 유저분들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인데 유저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반영하는 과정이 저는 제일 또 저희의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VC 분들이 트랙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앱 다운로드, DAU. 근데 저희는 문제 해결과 얼라인된 지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료 수업 수. 유저분들은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에 돈을 내지 않으십니다. 재결제는 절대 안 하시고요. 저희가 생각을 한 이 제품이 퀄리티가 괜찮나?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직한 지표는 유저분들이 돈 내고 이용하시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저분들은 추천을 해주실 때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에만 추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추천도 저희 지표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제품이 우리 유저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제품인가에 대한 지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은 보통 이제 유저 애퀴지션에 굉장히 많은 돈을 태웁니다. 근데 저희는 제품 개발에 돈을 써야지 유저 애퀴지션에 돈을 많이 태우는 거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유저 애퀴지션 코스트가 있었고 그 코스트만 써서 유저분들을 확보하는데 나머지 비용은 제품 개발에 투입하는데 그 지표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 관리를 통해서 저희의 그 문제 해결적인 철학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소수 정예의 팀 그리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뭐 개발자 중심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팀원분들이 다 영어 공부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한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이제 모두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을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팀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커스터머 프로덕트 팀, 뭐 개발팀은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을 그분들이 공감하시고 그분들의 경험을 넣어주셔야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외부에서 다른 인생을 10년 이상 살아오신 분이 스타트업에 와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시는 거는 거의 기적과 가까운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링글만의 노하우는 리크루팅에 있는데 삼고초려 그리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섭외입니다. 여기 계신 이내님 제가 5년 동안 쫓아다녔던 분이고요. 상인님 저희는 미국과 한국의 어카운팅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 필요했는데 4년 전에 알게 됐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4년째 설득을 해서 겨우 들어오신 분입니다. 성배님은 제가 7년 동안 설득했고요. 그리고 현영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1분만 더 하면 저희 최근에 이제 저희가 창업했을 때 스탠포드에서 당시 카이스 교수로 이제 부임하시는 김주호 교수님이라고 전산학부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창업하시는 모습 보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서 이제 교수하시고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을 했는데 저희가 시드 라운드 투자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런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연가를 안식년을 1년을 지금 링글에서 쓰고 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런 온라인된 팀, 소수정의 강력한 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오랜 기간 소통하고 그분의 타이밍이 왔을 때 채용하는 그런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글에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링글 컨텍스트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세요.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제품 개발해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창업자들의 정신머리는 어떤지 잘 아시거든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러한 팀의 구축 저희도 이게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간단히만 요약하자면 저희는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프로덕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과 아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저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수정예의 팀을 구축을 해서 서비스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트랙션보다는 퀄리티 지표를 정의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지금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 시점에 이 지표가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흥행에 굉장히 성공하셔서 지금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질문에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에 대답하셔야 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강석훈 대표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강석훈입니다. 제가 창업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이런 자리가 너무 떨리고 또 어제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코에 모도 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떨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과정, 창업 정신, 우리 팀이 겪은 창업의 어떤 경험에 바탕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딱 두 개더라고요. 팀과 사업. 팀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사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팀 소개부터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학교 재학 중에 창업을 했고요. 그 창업한 회사는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는 왓챠라는 영화 추천 서비스를 2010년에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만났던 분들이 제가 가장 왼쪽 위에 있는데요. 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최한일이라는 분이 그때 왓챠의 이제 핵심 개발자셨고, 제 지금 아래에 있는 오경인이라는 분이 그 왓챠의 프로토타입을 하루 만에 만들어 온 그때 당시에 왓챠의 CTO였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에이블에 같이 조인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한성우님과 또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재무실 책임자를 맡고 있는 분이 또 저희 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한 13년, 14년, 길게는 한 17년까지 알고 지낸 사이고요. 그 아래 계시는 두 분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분들과 또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한 10년, 20년 동안 거의 매 순간 대화하면서 함께 일하고 경험을 쌓아온 팀이고요. 또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업계 전문가로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팀이 잘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인복이 많은 저희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초기 멤버들 구성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파운더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서로에게 기대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뭐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써놨지만 저희는 코파운더 한 명 한 명이 회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 스스로도 다만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 중에 좀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코파운더들이 뭔가 엄청난 역량이나 재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회사를 믿고 또 창업자의 비전이나 팀의 비전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지지하고 가고 또 그런 내용을 팀에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두 번째는 코파운더들이라고 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역설적이게도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선택에 의해 모여있는 팀이고 서로 존중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사가 변하고 또 흥미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압도적인 리스펙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저에 대한 압도적인 리스펙트를 요구하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리스펙트를 우리 코파운더 팀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최종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충분히 의견을 내고 솔직하게 소통하지만 결정이 되면 헌신하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저희 팀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팀이고요. 우리 팀이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의 리스펙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스포츠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전에 케빈 가넷이라는 선수인데, 선수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를 하고 경기를 끝내고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포터가 이제 오늘 밤 플레이가 굉장히 완벽했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냐, 뭐가 잘 풀렸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난, me, w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했던 게 아니라 우리 팀이 각자 있어야 할 곳에 다 있어줬기 때문에 내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팀이고, 팀에서 무엇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의 창업 과정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사업이고 비즈니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질 그리고 유연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에이블리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이런 광고를 한번 했었고요. 예, 김태리 배우님과 했었고, 또 이런 TV 광고도 했었습니다. 앱스토어에 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패션이나 뭐 라이프, 코스메틱 이런 상품들을 한 자리에서 편하게 구경하고 내 취향에 맞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개인화된 스타일 커머스 쇼핑 앱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에이블리라는 서비스를 운영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제가 2015년에 에이블리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 5년 정도 왓챠라는 컨텐츠 스타트업만 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커머스 분야에서 뭘 해보고 싶었지만 아는 게 전혀 없었고, 그러면 가장 빠르게 가장 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혹시 뭐 카페24라든지 고도몰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한 소 쇼핑몰인가? 그 분야를 통해서 창업을 하면 빨리 창업할 수 있고 좀 빨리 습득할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었고요. 이게 그 쇼핑몰 분야라는 거, 이커머스 안에서 소 쇼핑몰을 운영을 해보니까 두 가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트렌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쇼핑몰 창업자들이 일종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본인을 좋아하는 팔로워들에게 본인의 스타일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 영역을 가져가시는데, 저는 그러한 스타성도 없고요. 또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없다 보니까 우리 쇼핑몰이 무슨 물건을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창업자와 창업팀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분야고, 그래서 스케일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하는 분들도 연간 거래액이 500억, 수백억 정도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게 이제 창업자에게 의존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큰 어떤 뭔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사회에 임팩트를 주려면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뭔가를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데, 그럼 뭘 할까? 이런 고민을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는 이제 매일매일 오전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토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 뭘 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구성원들이 느끼는 당혹감, 와, 우리 회사 쇼핑몰 회사라고 알고 들어와서 비교적 잘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안정적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시장에 그래도 몇 개가 있는 모바일 쇼핑 앱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야로 들어간다는데 이거 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챌린지와 어떤 Q&A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설득의 과정을 또 한 달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8년 3월에 에이블리라는 이제 앱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출시한 지 한 4년 7개월 정도, 4년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한 누적 다운로드가 한 4천 X백만 건 정도? 지금 좀 시기가 지났네요. 순방문자는 월간 기준으로 한 500만에서 700만 명 정도, 월간 거래액은 한 1,00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연간 거래액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추세를 지금 보였고, 올해는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에이블리 순수 거래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래액은 아시다시피 유저와 셀러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 측면에서는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에이블리가 어느새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커머스 쇼핑 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기준으로 이제 쿠팡과 11번가 다음에 에이블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뭐 전 연령대가 애용을 하고 있고, 뭐 체류 시간이라든지 방문 빈도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셀러 측면에서는 이제 이 재미있는 데이터인데, 보통 셀러분들이 창업하시면 네이버에 가셔서 어디 입점 이렇게 검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이블리 입점이 검색되는 횟수가 쿠팡 입점이 검색되는 횟수의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셀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무조건 에이블리 입점을 가장 먼저 검색하는 그런 트렌드고요. 그래서 셀러가 지금 누적으로 한 34,000분 정도, 비슷한 종류의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한 7배에서 8배 정도 많습니다. 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저희가 이커머스의 선순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지표와 선순환이 발생을 했냐, 에이블리 팀이 생각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거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커머스 그리고 플랫폼 스타일 커머스 안에서의 업의 본질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셀러 상품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셀러와 정말 많은 상품을 제공해서 어떤 유저가 들어와도 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에이블리의 전략이 체인 플랫폼이라는 전략이었고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저 측면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상품과 셀러가 많으면 뭐합니까? 들어와서 내 취향에 맞는 걸 발견하고 구매할 수가 있어야겠죠. 여성분들의 어떤 사용 패턴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보통 커머스 플랫폼 앱을 키자마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살 거 많네, 혹은 살 거 없네. 근데 그게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셀러의 숫자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취향과 맞아야 여기 살 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저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걸 저희는 스타일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인 플랫폼이 뭐냐? 이커머스 창업에서 AWS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여기 혹시 IT 분야의 창업가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IT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 물리적인 서버를 자체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 AWS라고 하는 그 아마존이 만든 웹 서비스 서버를 빌려주는 가상 서버 솔루션을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서버를 빌려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면 되니까 처음에 작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됐죠. 저희가 바라는 건 이커머스 분야에서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셀러분들이 처음부터 물류창고를 어떻게 만들지?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에이블리와 협업하는 겁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찍어 올렸는데 월 매출이 10억. 그래서 저희가 성수동에 지금 풀필먼트 센터를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풀필먼트 센터는 1000평 정도 되는 센터고요. 2 풀필먼트 센터는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000평의 풀필먼트 센터를 바탕으로 셀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그분들의 물류와 고객 상담을 전부 다 대행해드리는, 셀러는 상품 사진만 찍어 올리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화돼서 알아서 에이블리 내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이제 대구에서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분입니다. 휴지마켓이라고 에이블리에 지금 입점해 있고요. 이분이 이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너는 뭔가 센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에이블리라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창업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창업을 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가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 이런 분들 덕분에 지금 에이블리 팀 내부 동기부여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나가서 셀러 하겠다고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에이블리 브이로그, 에이블리 창업 이렇게 치시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창업 브이로그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에이블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또래한테 판매하는 분들이죠.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제가 쇼핑몰을 창업했으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조카가 뭘 입나? 우리 조카 친구들이 뭘 입나? 이 친구들은 본인의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대로 판매를 하죠. 그것이 에이블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셀러들이 모이고 있고 가장 트렌디한 셀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유저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많은 셀러와 상품이 모였는데 유저 분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타일 커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프스타일 슈퍼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의 이커머스 지형을 BCG에서 분석한 거 들고 왔는데, 그거 보면은 한국의 이커머스 지형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검은색 테두리가 생필품 커머스라고 부르는 분야고, 빨간색 테두리가 스타일 커머스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검은색 테두리는 생수나 휴지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이 중요하죠. 빨간색 테두리는 내 취향에 맞는 어떤 상품 구색과 UI, 그리고 그것을 쉽게
구경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내 취향을 잘 아는 것. 그래서 저희는 검은색 테두리에서 슈퍼앱이 되고 있는 쿠팡만큼이나 빨간색 테두리에서 슈퍼앱이 되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 관점에서 보면 두 분야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라이프스타일 슈퍼앱의 정의를 하면 뭐냐?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버티컬 분야에 최적화된 형태로 여러 카테고리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을 다루기도 하고요, 인테리어 소품을 다루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 전시회라든지 공연을 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루기도 하고요, 운세를 다루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의 패션 취향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취향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이블리라는 앱을 통해 축적되는 취향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좋아요라고 표시하는 내 상품찜, 내가 나중에 살 거야라고 표시하는 그 상품찜이라는 데이터가 거의 한 1, 2분이면 마무리될 것 같네요. 상품찜이라고 표현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10억 개 정도 쌓여 있습니다. 4년 만에 지금 10억 개가 쌓였는데, 참고로 왓챠가 5억 개의 별점을 쌓는데 한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에이블리가 4년 만에 10억 개를 쌓았고, 매달 한 4천만 개에서 6천만 개의 취향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타일 취향 데이터가 가장 많고 가장 빨리 쌓이고 있는 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유저가 옷을 몇 개 구경하면 그 옷을 구경한 취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취향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옷의 스타일 이런 걸 보니까 화장은 대충 이렇게 하겠구나, 옷은 이렇게, 집은 이렇게 꾸미겠구나, 심지어 공연이나 전시는 이런 데를 다니겠구나, 나아가서 맛집이나 여행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이게 여성분들의 취향의 어떤 분야에서 옷이라는 분야가 앵커 역할을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한국의 취향지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저의 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교차 추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CTO가 이거는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이거 솔직히 초능력이다, 이거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에이블리는 셀러 측면에서는 체인 플랫폼을 통해 많은 셀러를 모시고 있고, 유저 측면에서는 스타일 커머스라는 전략을 통해 취향에 맞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표가 있지만 다 넘어가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창업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고 코파운더의 역할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서 빠르게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아직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된 작은 팀이고, 근데 이런 귀한 자리 모셔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강석훈 대표님 처음처럼 뭐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중간에 좀 버벅거리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근데 그런 기대를 다 저버리시고 굉장히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 다니는 딸이 에이블리 굉장한 애용자인데요. 저희 딸에 대해서 나중에 조용히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저 딸을 잘 모르는데 에이블리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나중에 좀 자세히 저희 딸이 어떤 친구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지금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좀 정리하는 사이에 공통 질문을 조금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주제가 디지털 시대 창업가의 DNA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창업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공통된 DNA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되게 괴로웠어요. 이렇게 뭔가 세 분의 창업자를 모아놓고 공통점을 찾아라가 오늘의 주제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는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적인 쓰임을. 하나는 확실히 사람 같습니다. 사람과 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문제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의 질문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사람 얘기를 세 분 다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특히 이진영 교수님은 의외로 기술 이런 얘기 아니고 맨 처음에 가치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강석훈 대표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다 해주셨는데, 근데 좀 약간 얄미운 면은 이제 강석훈 대표님은 본인이 인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 이승훈 대표님은 이제 삼고초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람 모시기 어렵지 않나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질문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투자 받기 전에 시작할 때 초기에 사람 모으신 무슨 비법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그거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좀 차례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준영 교수님부터. 아까 성공 DNA에 공통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인재를 찾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게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흔하지 않은 기술을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사람들을 뽑아서 더 훈련을 시켜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고초려의 방법이나 인복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웠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넓은 풀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삼고초려의 방법이나 인복으로 했다면 사실은 그 inherently 공유하는 그런 문화나 가치관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넓은 풀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치관을 정립해서 그 가치관에 맞는 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저는 기술 기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과학자, 뭐 공학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언젠가 이렇게 경영 수업을 들을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들었더니 뭐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다양성이 반드시 좋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양성이 늘 좋은 겁니까? 팀을 새로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양성은 가치관을 공유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맞는 스킬을 가지고 저희와 빠르게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저희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으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오면서 바로 생산성에 투여가 되고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 백그라운드와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모으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이죠. 분들. 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계속 고민하고 했는데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서 사실 더 좋은 분들을 찾는 것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꼬시는 재주가 굉장히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와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재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이 두 분은 잘 맞는 분들이신지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이승훈 대표님은 삼고초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아니 삼고초려도 뭔가 줄 수 있을 때 되는 거지. 창업 초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 초기 팀한테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도 창업 초기는 조금 다릅니다. 예. 초기에는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석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이 잘 맞는 창업팀 그리고 실행력이 우수한 주니어 이 두 개가 초창기 창업팀을 버텨주는 전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창업팀 입장에서는 저는 그 이성파 공동대표님 MBA에서 만났는데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었고 MBTI가 다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분은 개발자, 저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 성파님이 튜터를 모으고 저는 고객을 모으고 성파님이 영어를 하고 저는 한국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 사실은 좋은 창업팀이 저는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비전을 공유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 좋게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을 MBA라는 아주 이질적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서 정말 많은 시간을 쉐어하면서 제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때 싸울 수 있는 거 다 싸웠다는 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투자를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옵션을 드린다고 해도 사실 안 오셨어요. 성장성이 보여야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6개월 단위로 이제 인턴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료로 이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세 분이 오셨어요. 6개월 단위로 개발자 한 분, 마케터 한 분, 그리고 CX 한 분. 그 세 분이 지금까지 계시거든요. 아주 운 좋게
책임감이 강하고 실행력이 훌륭하신 주니어분들이 오셔서 그 창업자 한 두세 명 그리고 아주 실행력이 훌륭한 주니어 세네 명이 모여서 초창기 링그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운 그리고 잘 버텼다.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게 운과 복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 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너는 복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창업의 과정이 이제 단독 홀로 창업하는 것과 공동 창업이 있을 텐데 혼자 창업하는 건 뭐 이슈가 없죠. 그래서 저는 혼자 창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겠죠. 개발을 할 줄 알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디자인을 할 줄 알면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단독 창업도 후보 중에 하나로 놓고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공동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제 경험상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공동 창업의 창업자들을 모으는 게 왜 어렵게 생각이 드는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역량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인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어떤 방향. 두 번째는 코파운더가 모였으면 정말 부부처럼 절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는 어떤 방향. 두 가지가 공동 창업자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일단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그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게 잘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 팀이 잘한 건가? 시장이 크고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스스로의 역량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좀 겸손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코파운더를 모을 때 막 엄청난 전문가, 뛰어난 역량, 재능 이런 것보다는 아까 두 대표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그냥 잘 맞는 사람들, 이 잘 맞는다는 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서로 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 때 그걸 알아주고 와서 잘할 수 있어, 더 해보자. 반대로 저분이 힘들 때 내가 그걸 알 수 있고 가서 또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서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공동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관점으로 사람을 찾으면 조금 쉬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그렇고 저희 CTO도 그렇고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평생 가야 돼, 도원결의해야 돼, 이 비전에 우리가 목숨을 걸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해보자. 근데 이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안 되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간 코파운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조금 난이도를 낮추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의 초창기에 그런 코파운더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하면서 결정하고 빨리 실행해서 뭔가를 만들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코파운더들이 헤어져도 계속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구분하고 가설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흥을 돋운다는 차원에서. 개별 질문들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다들 원래는 준비했던 질문이 아닌데 다들 문제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의 발견에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특히 이제 그 이승훈 대표님이랑 이진영 교수님은 어떤 사적인 경험,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문제를 찾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풀면 돈이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시장 때문에 챌린지도 많이 받으셨다 그러는데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여전히 믿으세요? 다른 창업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실 생각이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 세 번째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게 그런 뭐 시장의 크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시장이 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생각하고 억지로 솔루션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경험에서 찾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다. 나만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비즈니스로 창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문제라는 것이 제가 뭐 뇌과학자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적인 점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유니크한 프로블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만한 문제면 시장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따르는 시장의 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그런 딱 답이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웅하고 울리고 있어요. 아, 네. 경영학 교과서 안 봤는데 정답. 네, 이런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죠. 기쁩니다. 네,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제일 기분 나쁜데. 우리 이승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이제 제 문제에서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제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영어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문제일 것이다. 일단 제 소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고 사실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특히 BCG에서 6년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창업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해결하면 되니까. 대신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경험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더 몰입해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BC 분들 만나면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시장이 작다고 하시면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하면서 여기 영어 공부 하셨던 분 손들어 주세요. 다 손드시거든요. 지금 영어 잘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을 다 내리세요. 그리고 지금 영어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 하면 또 손을 거의 안 드세요. 사실은 문제가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으면 전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꽤 큰 영역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어서 마켓이 작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이틀 정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개별 질문 전에 강 대표님한테도 문제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약간 놀란 건 강 대표님께서 플랫폼의 본질을 어느 순간 쫙 꿰뚫어 보면서 이 피벗을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딱 알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저희 창업팀의 대부분이 지금 왓챠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한 5-6분 정도가 왓챠에서 온 분들인데, 그러니까 왓챠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모인 팀인데, 근데 저희가 왓챠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느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유저들이 실제로 쓰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데, 근데 결국 후자가 본질인데 왜 우리는 계속 전자를 만들고 있지? 이런 어떤 고민이 많았고,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 큰 분야, 그리고 그 분야에서 동작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원리가 우리랑 좀 맞닿아 있는 분야,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쇼핑몰로 시작을 한 거죠. 이커머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직접 뭐 고객 상담도 해보고 제가 포장 배송도 다 해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봤을 때 아하가 왔던 건, 심지어 저희 구성원들, 여성 구성원들이 여러 플랫폼을 쓰면서 했던 그 말이었어요. 살 거 많네? 살 거 없네? 이 멘트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플랫폼을 비교하면서도 그래요. 야, 거기 살 거 많아. 아닌데 거기 별로 없던데? 여기 살 게 많던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살 거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내 취향, 그럼 여성분들 취향이 얼마나 다른 거지? 정말 다르구나. 그러면 취향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고 셀러와 유저를 많이 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어떤 저희 팀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신사업이나 신서비스를 기획하는데도 계속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고 그럼 그 시장에서 어떤 아까 다이내믹스라고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내부에서 많이 논의하고 시장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근데 하기로 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각자 질문인데요. 어떻게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각자 질문을
들어오신 질문을 할 건데 강수구 대표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셔서 공통 질문을 혼자 답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강수구 대표님은 공동 창업자를 학교에서 만나신 것 같아요. 연대 경영학과에서 만나셨다고 한 것 같은데 학교가 이런 걸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이런 아마 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이렇게 막 창업팀을 탄생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걸까요? 제가 졸업을 못했습니다. 핵심이군요, 그게. 네, 미등록 제적이 돼가지고 제가 졸업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다, 빌 게이츠도 그렇다 위로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자퇴고요. 저는 이제 제적이 됐는데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린 시절 본인의 성격이 그대로 다 표출되는 어린 시절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회사 에이블리에 있는 코파운더 분들은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왔지만 한편으로는 동아리에서 왔고 한편으로는 왓챠에서 왔거든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했던 3개의 커뮤니티에서 같이 모인 분들인데 대학의 역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마음껏 드러내는 시기에 정말 나를 드러내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을 해보고 그 커뮤니티에서 그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잘 연결되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저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심지어 창업을 꿈꾸신다면 그냥 지금 바로 창업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예, 대학 교수로서는 썩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동아리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 질문 아니고 강 대표님한테 질문이고요. 각각 다른 분들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할 텐데 우리 이승훈 대표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만한 질문들이 많아요. 이승훈 대표 여기 보니까 링글 사용자가 되게 여러 명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승훈 대표님한테 링글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떻게 튜터를 잘 유치하는 거냐, 뭐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플랫폼에서 이렇게 한쪽 사이드를 어떻게 모으나 고민일 텐데 비법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튜터분들이 주로 이제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 출신 원어민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스탠퍼드 MBA를 하면서 되게 느낀 게 학생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튜터분들 보면 되게 다들 화려한 대학을 다니시긴 하지만 특히 동부에 계신 분들은 알바 찾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예. 한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과외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그래도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뭐 보스턴에서 과외 찾는 게 되게 쉽진 않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MBA 과정 속에서 이제 발견한 게 미국의 명문대 출신 튜터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튜터링을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레주메로 쓰고 싶어하는 니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느꼈어요. 하도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튜터를 마케팅으로 절대 뽑지는 않고요. 튜터의 추천 기반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초기 튜터가 이제 하버드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숙사에서 수업을 하면 그 룸메이트도 하고 옆방, 앞방, 뒷방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퍼지더라고요. 예. 그럼 미국의 아주 좋은 기숙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일자리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튜터링에 대한 밸류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좋은 튜터를 추천 기반으로 모실 수 있었던 되게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너무 잘하셔서 저희 심화 질문 나갑니다. 강사들 퀄리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또. 퀄리티 관리는 저희는 튜터 관련된 원칙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성이 바른 친구를 뽑는다. 그리고 2번째는 튜터의 개성을 존중한다. 튜터 선발을 할 때 저희가 막 인터뷰를 보는데 인성이 별로다, 태도가 별로다, 수업 중에 하품을 하고 뭔가 다이버시티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대학이 좋아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터뷰 보면 10명 중에 2명이 겨우 튜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바른 친구들이 들어오면 확실히 저희 유저분들께서도 좋아하시고 2번째는 전화 영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짜여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존중을 하고요. 예. 수업 초반 3분은 이런 얘기, 17분은 이런 얘기, 20분은 이런 얘기. 튜터분들한테 뭔가 가이드를 주고 표준화 수업을 지향을 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저희 튜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신 유저분들께 이 튜터는 어떤 분인지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김성규- 회사 자랑을 하셔서 질문을 여기서 끊고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기에 이진영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데 엄청 중요할 것 같은 얘기를 빨리 샥 넘어가면서 나 할 얘기 더 있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너무 궁금해하는 토픽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반도체, 인공지능을 인간지능으로 어떻게 이 질문이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예, 조금 알려주세요. 그 반도체 부분. 네네네.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돼 나갈지 뒷얘기를 조금만 더. 아까 링글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아까 대답을 하면서 해주셨는데 솔루션이 없는 곳에는 시장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반도체나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AI 알고리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은 그게 뭐 이렇게 네트워크 노드를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 brain inspired computation system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inspired는 맞지만 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기반한 컴퓨테이션이 전혀 아닙니다.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를 이용해서 컴퓨테이션을 하는데 그거는 뇌가 계산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뇌는 저희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가 어떻게 동작하고 컴퓨테이션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뇌질환을 치료하는 핵심 방법인데 그거를 알아내면서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프린시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주 단순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떠한 이벤트를 디텍트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현재 AI 기반 기술을 쓰는데 그 AI 기술은 사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컴퓨터를 그런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 저희는 인제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쉽게 다 만나면 판단도 하고 부정확한 계산을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빠르게 합니다, 뇌는. 근데 컴퓨터는 사실 굉장히 정확한 소수점 100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아키텍처인데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AI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어제도 반도체 세션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인제 반도체 기술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반도체에 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더 이상 스케일링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반드시 그 판은 뇌광학으로 뒤집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만들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으로서 이런 계산의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컴퓨테이션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돌파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투자자분들도 몇 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영 교수님을 만나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션을 마쳐야 될 텐데요. 세 분께서 한 30초씩만 여기 클로징 커멘트 조금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부터. 네. 저가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요. 뭐라고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나 싶은데 솔직하게 저희 팀이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해온 것들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정말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되는 팀이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는 팀과 제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MBA 가서 제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대학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하신 창업자분들이 20명짜리 수업에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를 매일매일 듣게 되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는 거지? 나는 어떤 문제 해결하고 싶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한국 대학에서는 사실은 많이 느끼진 못했었고요. 국민대에서는 그런 수업이. 네. 근데 사실은 그 저희 한국 대학교에서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세션을 돌렸었는데 강석훈 대표님이랑 저랑 같은 동아리 출신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았는데, 제가 석훈님이랑 예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가 전파가 되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잘하지? 나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고, 거기에 일조하는 데 기여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대표님 강의를 듣고 굉장히 사실 임프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는데,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의 창업 뭐 이런 거에 공동 DNA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는 거는 제가 너무나 동의하고,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가 정말로 공통점으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깨달음도 있었어요. 뭔가 이런 자주적 판단력과 사고력,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가치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들을 다 너무나 훌륭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아까 굉장한 그 자주력,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진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너무나 다른 방법과 다른 일을 하지만 그것은 자주적 판단력, 사고력, 그리고 그런 가치관에 대한 인사이트는 무엇을 해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대학에 관해서 좀 대학 교수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스탠포드는 좋대요. 네. 저는 대학의 역할이 변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대표님이 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저는 사실 제가 강조드린 이 자주력, 사고력과 판단력, 더 나아가서는 정보가 아니라 정말 연구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정보의 홍수로 많은 곳에 있다고 해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뭐 대학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건 반드시 대학에서 해야 되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이 정말 가지는 핵심 가치로, 정보 전달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있지만,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을 통한 자주적 사고력을 가르치고, 그 사고력의 바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말 롱텀으로 많은 기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가 하는 일처럼 들여서 그 기술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일들은, 그런 사고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대학에서 말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대학의 유니크한 역할이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 좌장이 할 얘기를 대신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오늘 그 세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세션 오거나 이렇게 우리 훌륭한 창업자들 만나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희망을 늘 봅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 제너레이션의 창업자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세 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창업자들과 또 창업을 시도하는 수많은 젊은 친구들, 학생들에게 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 장시간 세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이 창업의 순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버텨줄 동료가 있어서 오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행운이라고 또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노력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동료로서 또 선배로서 굉장히 진솔한 의견들 전해주셨는데, 어디서도 듣기 힘든 노하우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역시 들고요. 오늘 이 자리 아마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